자, 이번 시간에는 그 고등수학 하위 20단원이에요. 명제의 증명과 절대부등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19단원 보면은 명제라고 돼 있잖아. 명제랑 사실 20단원이 보통 같아요. 같이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 거기까지는 탄탄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걸 다른 단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증명, 그리고 절대부등식.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부등식이다. 그런 내용만 좀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개념 정리 첫 번째 한번 보자. 명제의 증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테마는 정의와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의가 뭔지 정리가 뭔지 이런 거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시험 문제를 치사하게 내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정리랑 정의를 정확히 모르면 너 죽어 뭐 이런 건 사실은 뭐 안 냅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면 좋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때에는 명제에 포함된 용어의 뜻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아셔야죠. 당연한 얘기를 써놨네. 용어의 뜻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만 해놓으면 정의겠네요. 또 그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이 정삼각형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학 지식이 높은 수학자들이었을 거고, 그 수학자들이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정의라고 하고,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얘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정의죠. 뭐 용어의 뜻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한다. 이것보다는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정의가 돼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정의들은 반드시 기억하자.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아. 그쵸? 그래서 잘 기억을 한번 하면 되는데 외우지 마세요. 뭐 만약에 이걸 진짜 외워야 되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달을 했다? 그러면 내신 시험 보기 전 하루 전에 그냥 이런 거 한번 보고, 괜히 기분이 찝찝하니까 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써놨습니다. 정삼각형은 뭐 세 각이 같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들, 각이 다 똑같다, 각이 모두 다 60도로 다 똑같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성질, 정의에서부터 파생되는 어떤 성질, 정리라고 합니다. 정의에서부터 파생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걸 정리라고 하고, 지금 얘는 이제 정확한 정의. 처음에 만들 때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뭔지 관심 없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다. 여기서 뭐 파생되는 얘기들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은 각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90도를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90도 안쪽에 있는 각들로만 구성된 삼각형이다. 그럴 때를 예각삼각형 이렇게 정의했고요.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90도,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으로 정의했습니다. 둔각삼각형은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놈이 90도를 넘어간 거야. 그러면 둔각삼각형. 이렇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자, 더 있네. 미안. 정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와, 이거 좀 어려워요. 이 정사각형의 정의가 두 가지 정보를 다 만족해야 정사각형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냥 흔히들 정사각형이 뭐야? 라고 말하면 정삼각형의 정의처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뭐도 있죠? 그치, 마름모가 있죠. 마름모가 있기 때문에 네 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이 추가적인 표현이 있어야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사각형을.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기만 하면 된대요. 이 말만 있으면 된대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필요는 없나 봐.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정의입니다.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면이 서로 평행하다. 사다리꼴. 그러니까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해주기만 하면 사다리꼴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두 쌍의 면이 서로 평행이다. 얘는 한 쌍만 평행하면 되는데 얘는 두 쌍이 모두 평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각형이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요. 마름모는 이제 여기서 정사각형에서 요거 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뭐다? 마름모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막 이렇게 기억하는 애들 있다니까. 선생님, 마름모는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이에요.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어떤 성질이야. 정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있네. 명제의 가정으로부터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근거로 하여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요. 그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과정을 증명이라. 이건 아니고 증명.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증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라고 하고요. 뭐 그래요. 이런 거. 정리라고 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이. 이건 정의라고 안 합니다. 이거를 정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의에서부터 어떤 파생되는 어떤 새로운 성질, 그런 성질을 바로 이제 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정리의 이제 예는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삼각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났더니 삼각형은 세 변으로 구성된 도형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근데 만들어 놓고 났더니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도형을 만든 게 아니라 도형을 만들고 났더니 거기서부터 뭔가 파생된 어떤 성질을 말하고 있죠. 이런 걸 이제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 각들이 전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었고 다 더해서 180도니까 한 각이 60도였다. 이것도 이제 정의에서부터 파생된 어떤 성질이잖아. 그래서 정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선생님 밑각이 뭐예요? 이 밑각도 다 용어 정리해 놓은 거야. 이등변이 있으면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요 놈을 밑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요 각이 서로 뭐하다, 똑같다. 이런 것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나온 어떤 성질,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가장 이제 시험 문제로 내기 까다로운 게 이제 증명이야. 근데 증명은 수능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귀류법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을 많이 내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는 증명, 내신에서는요, 이거 증명하라고 해요. 이게 증명하세요. 이런 걸 증명하세요. 근데 그게 좀 까다로운데,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좀 자세하게 몇 개 나올 만한 것들,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증명 같은 거는 설명을 다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 내용은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명제의 가정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알겠지? 꼭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은 정의,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해야 되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만한 그런 것들만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간접증명법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증명하기 좀 힘드니까 어떻게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이끌어낸다. 간접증명법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귀류법이라고 뒤에서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 간접증명법이라고 합니다. 뭐 용어 정리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자.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이게 이제 간접증명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명제를 봤는데 그 명제가 뭔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어. 그런데 원래 명제와 그 명제의 무슨 명제?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갖는 명제잖아. 그래서 대우를 이용하면 그 명제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바꿀 수가 있고, 그 상태로 증명을 하는 거야. 이것도 사실 직접 증명은 아니죠. 그쵸? 이 명제를 변형을 해서 좀 새롭게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증명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우를 이용한다. 여기 이렇게 아주 엄청난 멘트가 써 있네요. 보통 부정의 의미가 강한 조건문들.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래. 이렇게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우를 이용해서 그 명제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주면 좀 명제가 잘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대우할 때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대우 명제를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무리수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데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버렸죠. 그런 다음에 막 수학적으로 논리를 펼쳐. 논리를 펼치는 그 과정 안에서 갑자기 모순점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정해놓은 얘가 잘못된 거잖아.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해놓은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얘는 무리수야. 유리수가 아닌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안 돼. 이 새끼는 유리수가 아니야. 무리수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귀류법이고요. 뒤에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좀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증명은 여러분들 매우 자주 나오고요. 당연히 그냥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여기 보면 자연수 n, 이게 베이스야. 그러니까 자연수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n이 막 마이너스 3, 막 2분의 1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1, 2, 3, 4 따라라 떴다 얘네들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n제곱이라는 수는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 그쵸? n제곱은 되게 거부감이 되게 큰 수잖아. n도 모르는데 n제곱을 먼저 생각한다고? 좀 그런데. 그래서 얘를 대우를 이용해 볼게요. n도 짝수이다. 그러면 반대로 n이 뭐일 때? 그렇지. 홀수이면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짝수가 아니면 선생님 홀수인가요? 그렇지. 얘는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세상에서는 홀수 아니면 짝수예요. 이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짝수라는 놈을 부정해서 n은 홀수이면 이렇게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n제곱은, 자, n제곱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짝수라는 놈을 부정해서 홀수이다. 이렇게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 좀 와닿아요.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그럼 어떻게 한번 하면 좋을까? n이라는 놈이 홀수면요, 이걸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짠! 이렇게 2k-1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뒤에 좀 더 선행을 진행하면 수원이라는 단원에서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게 될 텐데 지금 그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다가 단 k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시면 k 대신 자연수를 넣어보는 거야. k 대신 1 집어넣으면 2에서 1 빼니까 1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 대신 2를 집어넣으면 4에서 1을 빼니까 3. 1 다음 3을 바로 설명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6에서 1 빼니까 5. 5도 설명할 수 있네. 모든 k에다가 자연수를 막 집어넣으면 얘가 홀수 전체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홀수라는 놈은 2k-1로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n은 이제 홀수가 된 거야. 됐죠? 여기까지 세팅 끝났죠? 진짜로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n제곱을 정말 구해보면 n제곱이라는 놈은 요 놈을 제곱하는 거니까 제곱해서 4k제곱,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이렇게 플러스 1이 된대요. 됐나요? 근데 이 놈을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2로 묶어서 2k제곱 마이너스 2k, 그리고 괄호 닫으면서 뒤에 플러스 1을 써줄 수가 있는데 이 귀여운 친구, 이 친구가 자연수예요. 그렇잖아. k는 자연수였는데 k 가지고 지금 제곱하고 2배하고 빼고 그냥 빼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럼 얘는 자연수들을 가지고 열심히 사칙연산을 해서 자연수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죠. 그쵸? 당연히 2k제곱이 2k보다 더 큰 자연수니까 음이 될 수는 없고 무조건 양의 자연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에다가 2배를 하면 현재까지 짝수가 될 텐데 거기다가 1을 더해서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요거를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n제곱은 홀수다.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참. 끝. 증명 끝. 이렇게. 근데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대우가 생각이 안 나서 직접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사실 직접 증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직접 증명을 할 때는 할까? 한번 할까요? 이게 직접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n이 일단 2k, n이 똑같아요. 2k-1일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둘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n이 2k, 뒤에 k는 자연수. 이렇게 똑같이 세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를 제곱해보면 n제곱은 4k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얘 제곱해보면 n제곱은 뭐야 이거? 아까 똑같죠? 비슷해요. 자,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n제곱이라는 놈을 짝수라고 했으면 얘가 돼요, 얘가 돼요. 얘가 되죠? 얘밖에 될 수 없구나.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걸까? n을 짝수라고 놨을 때 만들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n도 짝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직접 증명법 되겠습니다. 됐죠?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던 대우 명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게 훨씬 수학적으로 더 깔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부정들만 아주 그냥 눈에 보이네. 그쵸? 그럼 일단 이 명제를 읽으면 와닿지가 않아. xy 두 놈을 곱한 게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다. 일단 이건 좀 쉬운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둘이 곱해서 0이 안 되려면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부정들이 많은 곳을 뭐 한다. 그렇지. 부정들이 많은 것을 대우명제를 통해서 좀 보기 좋게 바꿔주시면 요놈 부정해서 앞에다 쓸게요. x가 0이 아니었던 놈을 x는 0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고의 부정은 뭘로 바뀐다? 그렇지. 또는으로 바뀐다. 그런 다음에 y는 0이다 이걸로 바뀌겠죠. 그거이면 그러면 xy는 얼마다? 그렇지. 0이다. 이게 바로 내가 보여야 될 증명이야. 참임을 보여야 될 증명이다. 자, 그럼 바로 보이죠. x가 0만 되면 둘이 곱하면 0일 것이고 y가 0만 돼도 둘이 곱하면 0이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증명이 아주 손쉽게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요건 이제 단골 손님입니다. 조금 쉬운 학교. 시험 문제를 굉장히 쉽게 좀 자주 출제하는 학교들은 이런 거 이제 서술형 10점으로 팍 때려줘요. 그쵸? 그럼 여러분한테 얘를 잘 써서 10점을 주겠다는 뭐 그런 뜻이죠. 그럼 남들 다 맞출 때니까 여러분들 틀리면 여러분들만 굉장한 손해가 있겠네요.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루트 2를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건 이제 귀류법이라는 건데 무리수임을 증명하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유리수라는 걸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P분의 Q 요렇게 세팅합니다. 됐나요? P분의 Q. 단 뒤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루트 2라는 게 플러스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PQ 모두 플러스로 세팅을 하면서 PQ를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유리수를 정확히 세팅한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리수는 전부 다 P분의 Q. 이때 PQ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서로소인 자연수.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소인 정수 약간 그런 개념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얘는 플러스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양의 정수, 자연수만을 다루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는 전부 다 P분의 Q, PQ가 서로소인 자연수가 되도록 세팅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리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논리를 펼쳐보는 거야? 일단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하면 되는데 보통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얘는 2가 되고요. 얘가 P제곱이 되고 얘가 이렇게 Q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 여러분들 2P제곱 이놈은 이제 Q제곱이 되는데 보니까 P는 자연수라고 있잖아. 그럼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배수가 돼요. 그쵸?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Q가 자연수일 때 얘를 제곱한 게 2의 배수면 이 Q는 뭐였다? 2의 배수였다를 증명을 했잖아 아까 간단하게. 그쵸? 그러니까 그 증명에 의해서 이 Q도 뭐다? 2의 배수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Q라는 놈은 2의 배수니까 이렇게 2K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4K 제곱이 되는데 자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4와 여기 있는 2가 하나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가 남아버려요. 그럼 얘가 다시 2의 배수가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P 제곱이 지금 2의 배수라고 다시 P라는 놈이 뭐? 그렇지 2의 배수다. 이런 결론에 또 도달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Q는 2의 배수였는데 P도 2의 배수라는 결과에 도달을 해버립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유리수를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했다고요? PQ는 서로소인 자연수다. 이렇게 세팅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정한 유리수라고 가정한 이 가정에 모순이 발생됐기 때문에 오케이? 이 가정이 잘못됐다. 즉 원래 명제가 참이다 라고 말하는 이 방법을 사람들이 귀류법 이렇게 불러요.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서 수학적으로 논리를 펼쳤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 모순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가정해 놓은 그 가정이 잘못된 거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여기 바로 귀류법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갑자기 또 화면이 또 바뀌어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배터리를 이게 좀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배터리를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막 배터리가 다 되면 빙 진동이 와가지고 알람이 울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나?
배터리가 또 나가 있네. 아, 정말.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 정말 좀 황당하죠?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당연한 얘기를 증명을 하라는 겁니까? 가장 큰 자연수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가장 큰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1억 1이 있잖아요. 1억 다음 1억 1이 있잖아요. 2억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증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수학자들이. 좀 어려운 건데 절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쵸? 이건 약간 그쵸, 평가 내리기 참 애매한 그런 시험이긴 한데 문제로 나오면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귀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귀류법으로 풀 건데,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증명해야 돼? 그럼 가정해보지 뭐. 존재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고 내가 가정을 해버리면, 그럼 그런 자연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졸라 큰 n을 한번 쓸게. 이렇게 딱. 자연수 n. 얘가 제일 큰 자연수다. 라고 가정을 해버릴게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 참 재밌는 일이 있어. 이게 옛날에 이런 게 있는데,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하잖아요? 그 결과는 자연수야. 그래서 선생님 학창시절에는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자연수와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뭐 이런 걸 배웠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다 빠져있고요. 그냥 알고는 있잖아. 자연수랑 자연수랑 더하면 무조건 결과는 자연수다. 이걸 또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럼 되게 웃긴 일이야. 내가 얘를 가장 큰 자연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그냥 1을 이렇게 툭 더해. 그냥 툭 더해요. 근데 그 1이 뭐냐는 거지. 1이 자연수인 걸 증명하는 건가, 지금?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증명은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 증명을 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들은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게 어디까지 허락이 됩니까? 그러니까 증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증명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시험에서 사라져야 돼. 증명 문제를 시험에 내겠다는 건 거의 교과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베껴 쓸 수 있게끔 그냥 출제를 하면, 그러면 내가 좀 인정을 할게요. 근데 증명은 되게 애매합니다. 공리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그걸 증명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증명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 또 상호 간에 또 약속이 또 필요하거든. 근데 그런 약속이 없이 그냥 학생들에게 증명을 요구한다? 사실 나는 시험 문제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1이 자연수인 걸 어떻게 증명해? 이건 정의잖아, 정의. 1을 자연수로 정의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방금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하면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잖아. 아니, 지금 내가 얘를 가장 큰 자연수라고 하긴 했잖아. 아무튼 얘도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자연수랑 자연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수죠. n에다가 1을 더한 것도 자연수잖아. 가장 큰 자연수 n에 1을 더했더니 그 결과도 자연수다. 즉, 이 대문자 n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하게 돼버리죠.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밝힌 거야. 가장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도 거기다가 1을 더하면 그거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하는 걸 보여버린 거죠. 즉,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다음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됐나요? 잠깐 중간에 끊었는데 잠깐 좀 쉬었다가 또 개념정리 2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념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 단원의 핵심 테마죠. 절대부등식. 그래서 한번 대소 관계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떤 우리가 두수 또는 두식의 어떤 대소를 비교할 때는 가장 노멀한 방법이 빼보는 거예요. 그쵸? P와 Q를 비교하고 싶으면 P에서 Q를 빼보면 됩니다. 빼기 편한 순서대로 빼면 돼요. Q에서 P를 빼도 되고 P에서 Q를 빼도 되고, 아무튼간 한 놈에서 다른 놈을 빼보는 게 가장 대소 비교를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P 빼기 Q를 해보면 반드시 그 결과가 0보다 큰지, 그쵸? 0보다 작은지, 그리고 0이랑 똑같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0보다 크면 그대로 누가 더 큰 거야? P가 Q보다 더 크다는 이런 이론에 도달을 하겠죠. 되게 간단한 원리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게 증명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빼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P제곱에서 Q제곱을 빼본다. 자, 근데 얘는 무조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P와 Q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놈의 부호가 플러스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봐줘야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가 또 뒤집히니까 여러분들이 플러스인 상태를 보고 두 놈의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야. 만약에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면 이걸 뭘 비교하고 있어? P가 더 크겠지. 근데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똑같이 플러스. 그런데 PQ를 직접 비교하기엔 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 이제 제곱을 이용해서 이 수를 좀 펌핑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면 루트 2와 루트 3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물론 얘가 더 크지. 보자마자 알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두 놈을 뭐 해서? 그렇지.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제곱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얘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제가 너무 쉬운 예제인데 여러분들 제곱을 했는데 아직까지 두 놈의 대소가 비교가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또 빼면 돼요. 됐죠? 빼. 그러면 여기 봐봐. 전제 조건이 있죠. P도 0보다 크고 Q도 0보다 커. 근데 이제 P제곱이 Q제곱 뺐는데 0보다 크다.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P제곱이 Q제곱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PQ는 무조건 같은 부호, 양수여야 돼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보통 근호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루트예요. 루트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엔 보통 이 방법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B를 구해본다. 이 B를 구한다는 게 두 수를 나눠보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둘 다 플러스 또는 둘 다 마이너스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되고, 플러스일 때를 잘 보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것이고,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그냥 플러스가 더 큰 거야. 그쵸? 두 놈의 부호가 똑같은 건 당연한 전제 조건이고, 두 놈을 빼서 비교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빼서 대소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수를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P분의 Q를 해도 되고 Q분의 P를 해도 되고, 아무튼 두 수를 나눴을 때 나누게 되면 그놈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그리고 1이랑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1보다 컸다면 양변에 다시 Q를 곱하면 P가 뭐보다 크다? Q보다 크다. 그러니까 PQ가 지금 플러스인 상태였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P가 Q보다 크다는 사실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소가 비교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분모가 더 큰 상태, Q가 더 큰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리면 PQ는 둘이 뭐하다?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두 수를 직접 나눠서 대소를 비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1번 빼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나눠서 비교하는 게 있고요. 루트 같은 게 보이면 제곱을 통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빼거나 나누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는 거예요. 참고로 만약에 뺐는데 뺀 거야. 제곱을 해서 뺐대요. 뭐 근호나 루트가 보이거나 절대값 뭐 이런 기호들이 보여서 좀 제곱을 해서 숫자를 바꿔놓고 제곱을 해서 뺐는데, 그럼 빼게 되면 얘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쵸?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P가 Q보다 크고, 맞죠? P가 Q보다 크고 P가 Q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고, 아까는 그냥 내가 이거면 당연히 이거지 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은 거죠. 그쵸? 왜냐면 얘는 항상 무슨 수니까 플러스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0은 나눠봤자 0이니까 그대로 0을 써준 거고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날아가면서 그냥 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면 당연히 이거지 라고 말했던 거에 좀 추가적인 설명이 여기 이제 식으로 정확히 들어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대소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음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식을 한번 빼보는 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럼 뺄 건데 전개를 해보면 AX가 되고요. 전개를 해보면 일단 BY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A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BX가 되네요. 이렇게. 됐죠? 앞에 있는 놈에서 뒤에 있는 놈을 뺄 거니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오겠네. 근데 앞에는 AX가 몇 개? 2개 있었죠? 그러니까 2배의 AX에서 AX를 한 번 빼니까 AX가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배의 BY에서 BY를 한 번만 빼니까 BY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두 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아직까지도 식이 대소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묶어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도 A가 보이고 여기도 A가 보이니까 A로 묶었을 때 X-Y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보이고 B가 보이고 여기도 B가 보이니까 B로 묶어냈을 때 근데 B로 묶을 때 이렇게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B로 묶으면 얘가 이제 X-Y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또 만들 수 있고요. 그쵸? 우리가 인수분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X-Y가 똑같으니까 X-Y로 한 번 더 묶어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A는 B보다 컸고 X는 Y보다 컸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 값을 갖고요. X가 Y보다 크니까 얘도 역시 플러스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라는 결과에 도달을 하겠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앞에 놈에서 뒤에 놈을 뺐더니 플러스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답은 뭐야?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크다. 두 놈의 대소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대소 비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를 보니까 이번에 루트가 보여. 자, 루트가 보이니까 얘를 지금 대소 비교하기엔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도 양수인 게 확실하고 얘도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두 놈을 제곱해서 일단 보기 좋게 바꿔볼게요. 선생님, 얘가 양수인 게 확실하다고요? 여기 플러스잖아. 플러스면 양수야. 여기도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지 뭐. 두 놈이 양수인 게 확실합니다.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양수인 걸 말해주는 게 아니야. 요 놈은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와야 실수인 거야. 그쵸? 그것 때문에 내가 플러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앞에 플러스가 있고 이 앞에 플러스가 있고 이 앞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양수들이다. 그리고 A,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라는 놈이 실수다라는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됐죠? 아무튼 다음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할 건데 루트가 보여서 직접 비교가 안 되니까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세곱. 그럼 요거 비교하면 이제 제곱을 했을 때 요렇게 루트를 벗는 수준이고 요거 좀 조심하자.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이짠짠.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 두 식을 또 빼보는 거죠.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그럼 A도 두 개 있었고 B도 두 개 있었는데 하나씩을 빼주니까 A 하나 남고 B 하나가 남아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요렇게.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귀여운 친구와 요 뒤에 있는 친구의 대소를 또 비교하는 거야. 근데 또 루트가 있으니까 또 비교하기 힘드니까 또 제곱해볼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될 것이고요. 요거 이제 제곱해주면 4A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양수인 게 확실하고 얘도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제곱을 통해서 일단 두 놈을 또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런 다음에 또 빼는 거야. 또 빼. 자, 또 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놈. 요놈이 됐다. 이렇게. 근데 얘가 어디서 많이 본 거냐면 A-B의 전체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A, B가 두 놈이 서로 달랐다. A, B가 두 놈이 서로 다르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쵸?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조합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랑 B랑 똑같으면 이게 0이 돼버리면서 그쵸? 둘이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소를 비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A랑 B랑 같으면 같고 A랑 B랑 다르면 앞에 놈이 더 크다. 요렇게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얘가 얘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배울 텐데 일단 지금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맞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여기는 아니 풀이를 내가 썼네. 미안. 설명을 할 때는 책에는 다 써있죠. 풀이가 항상. 근데 지웠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얘는 이제 두 놈의 대소를 비교하는데 이걸 뺄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3의 30승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10의 15승이랑 뺄 수가 있겠니? 자, 빼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제곱을 할 거야? 아니, 가뜩이나 졸라 큰데 얘를 제곱해서 졸라 키운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럴 때는 뭐 한다? 나눠보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두 놈을 한번 나눠본 거예요. 두 놈을 나눠보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3의 30승을 3의 제곱 전체의 15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도 15제곱이 있고 여기도 15제곱이 있으니까 한 방에 15제곱으로 바꾼 거고요. 그럼 10분의 뭐가 되겠니? 자, 9가 되겠죠?
자, 10분의 9는 1보다 작은 수야. 여러분들이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거듭 제곱을 하면 여전히 뭐보다 작겠니? 그렇지. 1보다 작겠죠? 그래서 나눠봤더니 뭐보다 작다는, 1보다 작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분모가 더 큰다. 분모가 더 크다. 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버린 겁니다. 됐죠?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제곱을 해서 빼거나 아니면 제곱을 해서 나누거나 아니면 그냥 나눠보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에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오는데 절대부등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항등식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방금 했어요.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를 뺀 것은 무조건 양수다. 그냥 이항한 건데 이걸 이제 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A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잖아? 그러면 아무런 전제조건 필요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절대부등식을 푸는 기본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놈을 더한 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됐죠?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A와 B는 뭐일 수밖에 없다.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건 항등식의 개념이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항상 A랑 B랑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뿅. 그리고 나서 또 배워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절대값을 연산하는 기본 원리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A라는 수가 있어요. A라는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당연히 크겠지. 얘가 음이었으면 무조건 얘가 양수가 되면서 커지고요. A가 양수였으면 두 놈은 같겠죠.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4번이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A라는 수가 있어요. 그 A라는 수를 제곱을 하나. 먼저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화를 시켜놓고 나서 제곱을 하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전제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A가 실수라는 얘기만 있으면 돼. 그러면 얘는 언제나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이런 방정식을 풀 때 원래는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마치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2차 방정식을 그냥 풀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절대값은 곱하기랑 나누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곱하기랑 나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 그러니까 절대값은 곱하거나 나누는 건 자유롭게 쪼개거나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과 절대값을 곱하면 하나의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고 만약에 하나의 절대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놈도 이렇게 각각의 절대값으로 쪼개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곱하기가 가능하면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당연히 분모는 여기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더하기랑 빼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잘 보면 두 놈이 같다가 아니라 뭐야? 이렇게 부등호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면 돼요. 얘가 어떤 상태냐면 두 놈을 더해서 양음과 상관없이 두 놈을 더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인 것은 두 놈을 더하기 전에 먼저 양수화를 시켜놓고 더한 것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를 증명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증명 뭐라고 돼 있어? 양변을 확실한 양수로 만든 후에 제곱해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증명 한번 해볼까요? 근데 당연한 얘기긴 한데 당연하죠. 먼저 두 놈을 더해서 리스크를 좀 준 거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두 놈을 더하면 값이 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절대값을 붙였으니 당연히 먼저 양수화를 시키고 더한 놈보다는 작겠죠. 이런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양수죠. 얘 양수인 거 확실하죠? 그럼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쓰는 거거든. 우리가 절대값을 제곱을 하는 게 그냥 제곱을 하는 거랑 똑같다. 요걸 이제 써주는 거예요. 요거 제곱한 거야.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있는 놈을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절대값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2배의 원래는 절대값 A, 절대값 B인데 하나의 절대값으로 합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얘가 뭐랑 똑같냐면 A 제곱이랑 똑같고 얘가 뭐랑 똑같냐면 B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A 제곱 B 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A 제곱 B 제곱은 똑같으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럼 누구랑 누구만? 얘랑 얘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죠. 항상 절대값을 붙인 게 그냥 있는 놈보다 크다. 절대값을 붙인 게 항상 그냥 있는 놈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증명이 끝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요 5번의 오른쪽에 있는 놈. 요 놈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진 않은데 절대 외우고 있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지를 여러분한테 보이라고 강요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뭐라고 했죠? 양변을 확실한 양수로 만든 다음에 제곱을 하는 게 좋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A가 되고 넘어가면서 절대값 A-B 그 다음 플러스 절대값 B가 돼서 여기가 지금 플러스로 연결이 돼버리니까 확실한 양수가 된 거야. 이제 이걸 제곱해서 증명하면 되겠네요. 제곱하면 그냥 할게 A제곱이 되고요. 요 놈을 제곱하면 요 놈을 제곱할 때 절대값이지만 제곱을 하니까 그냥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을 제곱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제곱이 되고요. 여러분들 2짠짠을 하면 2 그리고 절대값과 절대값을 곱하면 하나의 절대값으로 바꾸면서 AB 마이너스 자 B제곱 요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A제곱, A제곱은 똑같으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됐죠? 그럼 뭘 비교해야 되나요, 선생님? 요거 한번 계산이 되네요. 됐죠? 어차피 등식, 부등식 증명하는 거니까 요걸 반대로 보낼게요. 뭐를 반대로 보낼까? 이거 어디를 반대로 보낼까? 그래? 요걸 반대로 보낼게요. 요걸 반대로 보내면 2AB에서 2B 제곱을 뺀 것이 반대로 넘어가고 얘가 이제 2배의 절대값 AB-B 제곱 요렇게 되네요, 여러분. 근데 일단 2로 약분을 먼저 하면요 AB-B 제곱 요렇게 될 것이고요. 이쪽은 이제 절대값 AB-B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잖아. 어떤 수 절대값 붙인 게 더 크거나 같다 해서 똑같이 증명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확실한 양수로 만든 다음 제곱해보면 된다 라는 이 말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거 만나도 다 전부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A가 B보다 크면 A를 3번 곱한 거와 B를 3번 곱한 게 크다. 뭐 이걸 뭐 여러 가지 증명법을 쓰는데 뭐 함수로 해석해서 그냥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함수를 모르는 학생들은 얘를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졸라게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얘를 인수분해하면요. A3승 마이너스 B3승은 0보다 크다로 일단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인수분해 이렇게 해주시면 3차짜리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귀여운 친구께서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차 함수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얘가 A제곱 플러스 AB가 있으면 뒤에는 4분의 1 B제곱이 있고요. 그 뒤에 추가적으로 4분의 3 B제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지금 어떤 놈의 완전 제곱이잖아. 완전 제곱과 완전 제곱을 더한 것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또 절대 부등식이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AB가 뭐 하면 둘 다 0이면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A가 확실히 B보다 크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다. 그러면 결국 약분되면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즉 A가 B보다 크다는 정보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얘와 얘는 완전히 일치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뭐 물론 잘 나오진 않지만 여기가 5제곱근이어도 여기가 7제곱근이어도 홀수 제곱근이면 다 돼요. 오케이?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확장을 시키지 않고 3차까지만 지금 이 단원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 비슷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확실할 때는 요렇게 A가 B보다 크면 제곱한 것도 A제곱이 더 클 것이고 루트를 씌워도 심지어 더 클 것이다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깔끔하게 절대부등식의 기본 절대부등식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뒤에 떠 있네요. 미안. 뒤에 보니까 A, B, C가 실수다. 이것만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얘가 뭐야? A와 B를 더하거나 뺀 놈의 제곱. 그 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놈이 뭐 할 때? 같을 때가 있거나 부호가 다를 때 복부호 동순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어. 요 놈을 예쁘게 변형하는 방법이 2분의 1의 괄호 되게 쉬게 열고 그 다음에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B-C의 전체 제곱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으로 식 변형이 됐었죠. 이렇게. 방식의 연산에서 배웠습니다. 식을 변형하는 방법. 그런데 AB가 실수기 때문에 얘도 실수이고요.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세 놈을 더했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절대부등식을 또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았다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식에서 나와 있다면 얘는 뭘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A, B, C 모두 다 뭐하다? 같다. 이게 바로 이제 절대부등식을 활용한 어떤 문제풀이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절대부등식이었고요. 이제 두 개만 더하면 완벽해집니다. 두 개만 더하면 끝나요. 뭐냐면 산술기하평균. 여기는 이제 조합평균까지 다 써놨는데 사실 조합평균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두 놈이 있어. A, B가 있는데 A, B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방법이 산술평균이 있고요. 기하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평균이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던 평균은 바로 산술평균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꼭 산술평균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름이 다 있다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럼 산술기하평균, 조합평균 얘네들은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산술은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갠 거 그걸 평균이라고 정의해 놓은 거야. 내가? 수학자들이. 됐죠? 기하평균은 어떻게 해 놓은 거죠? 그렇지. 두 놈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 놓은 거야. 두 놈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놨다. 그 다음에 조합평균은 좀 많이 어려운데 얘는 이런 식으로 외울 때 선생님은 합둘곱 이렇게 기억했거든. 분수를 읽을 때 분모를 먼저 읽고 분자를 읽게 되기 때문에 합둘곱 이렇게 내가 기억을 했던 것 같아. 합둘곱. 분모를 먼저 읽는데 내 입에 배어있는 게 합둘곱 됐죠. 합둘곱 이렇게. 자, 근데 아무튼 조합평균은 여러분들이 굳이 다루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바로 얘입니다. 산술기하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산술평균이 무조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뭐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그놈을 전체 제곱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실수라는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두 놈이 다 양수라는 조건을.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면 얘가 무슨 수다. 그치? 실수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얘가 실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화끈하게 전개를 했을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가 되고요. 그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넘겨주고 2로 나눈 게 바로 이런 식이 되는데 보통 이 식보다는 지금 여기서 쓴 이 식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이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식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식을 더 많이 써요.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산술기하평균인데 자, 산술기하평균은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지금 산술기하평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산술기하평균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못해? 이 식을 주고 만약 문제에서 A, B가 4래.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게 누가 못해요, 이거? A, B, 4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루트 4니까 2예요. 2, 4예요, 선생님.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4예요. 이거 누가 못해? 근데 산술기하라는 말을 아예 주질 않아.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풀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어. 며칠 뒤야. 산술기하를 좀 잊었어. 그때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애들은 절대로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거야. 뭐라고 써놨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의심해봐야 되는 경우. 응? 막 쓰지 말자고요. 항상 용도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언제냐면 두수가 양수라는 조건하에,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두수가 양수라는 조건하에 뭐라고 써있죠?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씁니다. 오케이? 이 식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가 고정이 돼야 돼요. 지금 이 경우는 곱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요 놈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 또 반대로 합이 일정하면 이 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씁니다. 둘 중에 하나가 픽스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산술기하 평균을 의심하고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용도야. 이걸 언제 써야 되는지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이해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이 굉장히 자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두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당연히. 그런데 역수 관계임이 보이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두 놈이 서로 역수네요. 그쵸?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뚜시. 끝. 왜? 일단 양수라는 가정은 당연히 있고, 그쵸? 왜 그러냐면 이 두 수는 서로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놈을 곱하면 지금 1이야. 그러니까 곱을 따로 주지 않더라도 얘는 두 수를 곱하면 1이라는 게 역수 관계 때문에 항상 성립해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 그 곱이 1인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즉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2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교육과정에 없어요. 없고 잘 나오지 않지만 가끔 정말 골 때리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갑자기 시험에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시험을 내는 그런 학교는 없고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혹시 3개짜리 산술기하 평균도 나올 수 있다 하고 수업 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밤마다 수학 선생님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걸 다 설명을 해. 아니면 학교 프린트 같은 여러분들 부교재 같은 거에다가 얘를 박아놓고 얘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라고 꼭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내죠. 이걸 사전에 얘기 안 해주고 낸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알겠죠?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써놓은 것 뿐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2개짜리가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갠 거. 이거였잖아. 여기 사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숫자를 3으로 바꿔주면 3개짜리 산술기하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당연히 주인공은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x 더하기 y는 10이다. 그때 x, y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양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합이 일정하네요. 합이 일정해요. 그때 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고? 그러면 산술기야. 왜? 합이 일정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시면 x랑 y를 더한 것이 언제나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y. 이건데 문제에서 합을 10이라고 줘버렸기 때문에, 그쵸?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값은 5인가요? 그러면 x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라고 말하면 돼? 그렇지, 25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25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임을 보이라고요. 근데 두 놈이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의 관계거든? 두 놈을 곱해보는 거야. 곱하면 1이잖아. 두 놈을 곱하면 1이잖아.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두 놈을 곱하면 1이니까 요 놈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2배의 루트 곱, 즉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바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아무 때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네 번째 테마를 보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이 명제라는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코시-슈바르츠 다 냅니다. 오케이? 다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 그냥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2개짜리 코시, 3개짜리 코시 외우셔야 되는데, 좀 얘를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제곱이 보이면 코시 슈바르츠를 의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식은 이 두 식이 아니라 바로 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곱이 있으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요놈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1차 결합이라고 하거든. 누구랑 누구를 1차 결합했냐면 AB와 XY를 1차 결합합니다. 1차 결합이라는 것이 A와 X 두 놈을 곱해서 AX를 만들어 주고요. B와 Y를 곱해서 BY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놈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해 놓은 것을 1차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차 결합의 형태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 1차 결합의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제곱이 오지게 많이 보일 때, 그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을 하자. 만드는 방법은 앞에 거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1차 결합을 우선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아가리를 왼쪽으로 벌린 다음에 과연 이 친구는 누구를 1차 결합했을까? AB와 XY다. AB와 XY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같이 한번 외워보자고. 그런 다음에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제곱이 보여야 되니까 전부 다 제곱하고 플러스. 이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완성이 됩니다. 놀랍게도 응용해볼까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1차 결합이 보입니다. 1차 결합이 보여요. 근데 1차 결합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요거 앞에 내 마음대로 1 있다고 해. 그리고 B, Y는 따로 할게요. 됐죠? 아, 이것도 1차 결합이잖아. 그쵸? 1과 AX라는 놈을 곱하고 B와 Y를 곱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코시 슈바르츠 응용해 볼게요. 그러면 누구 1차 결합을 했냐면 1과 B. 1B 딱 써주고요. 그 다음 AX와 Y 써주고요. 그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잘 가. 제곱. 여기는 같이 제곱. 그리고 으시. 요렇게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응용 문제도 아마 손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재밌고 완벽해집니다. 알겠죠? 3개짜리 코시 슈바르츠요. 똑같죠? 3개짜리도 마찬가지로 뭐가 보여야 된다. 제곱이 보이면서 여기 1차 결합식이 보여야 되고요. 이 1차 결합식을 먼저 제곱해주고요. 과연 얘는 누구를 1차 결합했을까? ABC와 XYZ를 1차 결합했구나. ABC와 XYZ를 1차 결합했구나. 제곱 다 올리면 됩니다. 됐죠? 이것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근데 3개짜리 코시 슈바르츠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XY가 실수일 때 요 놈을 한번 보자. 자, 코시 슈바르츠는 언제 쓴다고요? 제곱 이런 게 많이 보일 때 쓴다고 했는데 보니까 와우. 요 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끝났네요. 요거 뭐야? 1차 결합의 형태가 보이죠? 그러면 3x 플러스 4y라는 1차 결합을 먼저 제곱한 다음에 왼쪽으로 아가리를 벌려주시고요. 과연 이 친구께서 어떤 놈을 1차 결합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노멀한 방법이 3, 4와 xy를 1차 결합했구나. 근데 항상 이게 이렇게 1차 결합이 됐다고 보면 안 돼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x제곱과 y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xy로 생각을 해주는 게 당연히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차 결합을 이렇게 요런 놈들을 가지고 1차 결합을 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코시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계산해보시면 얘가 25고요. 이 친구는 문제에서 9라고 줬고요. 그 놈이 작거나 같다. 뭐라고?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줬는데 얘가 이제 5와 3을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15를 제곱한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요 놈이 아니잖아. 요 안에 있는 내용물, 요 놈만 생각한 거니까 어떤 놈의 제곱이 1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빠르게 암산했어요. 미안해요. 이게 1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2차 부등식의 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따라서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5번째 테마입니다. 2차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 사실은
요 내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등식, 바로 2차 부등식, 가장 중요한 식, 2차식.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2차 부등식이 x에 관한 절대 부등식임을 증명할 때 완전 제곱 공식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를 한번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준다. 1이 필요하죠. 그리고 1이 더 있으면 되네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인데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식 확인할 수 있죠? 그놈은 당연히 뭐보다 0보다 크다고 확정 지을 수 있네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 됐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건 우리가 2차식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중학교 때 이제 처음 2차를 배우는 학생들, 그럴 때 하는 거고, 어느 정도 2차식이 익숙해지면 선생님 이거 안 하잖아. 무조건 얘를 그냥 뭐 하면 돼요? 함수로 해석해서 그려버리면 끝나죠. 그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려주시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꼭지점 되겠습니다. 꼭지점을 구할 때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a분의 b를 써주면 되겠네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럼 그놈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얼마인가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1. 완전 제곱식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야. 그쵸? 얘가 1이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x축보다 주어진 함수가 항상 위에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바로 이 귀여운 친구께서 0보다 항상 클 조건을 말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일단 0보다 크려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a는 뭐야?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x축과의 만남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 함수로 해석해서 그냥 조져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20단원 명제와 절대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뒤에 필수 예제 풀면서 개념을 정리할게요.